저는 어떻게 하다 시작을 했냐면 다이어트를 다 해보다가 대회를 나가려고 85에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회를 나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7까지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75까지 뺐어. 저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걸로. 근데 빼면서 너무 힘든 거야. 하루 3번씩 미쳐버릴 것 같고. 그때 알바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알바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의점을 가. 구경을 하다가. 와 진짜 진짜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 완전. 이렇게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남은 한 8kg 정도가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옥적. 진짜.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책을 찾다가 알게 된 게 키토제닉이었어. 그렇게 해서 처음 접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을 했더니 70kg가 됐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한 2주 정도 하니까 67kg가 됐어. 되게 신기했어 저도. 근데 저칼로리를 하다가 저탄수를 했는데도 찌지 않고 더 빠졌어요? 네, 완전히. 원래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은 살은 되게 천천히 빠지는데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고, 저탄수를 했을 때의 기억은 살이 되게 빨리 빠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았어.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저칼로리 식단 vs 저탄수 식단. 사실 요거 너무 많이 다루기도 했고 한창 막 논란이었다가 약간 캐캐 묵은 주제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총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3라운드로 해보겠습니다. 라운드는 1번 다이어트 효과, 2번 지속 가능성, 3번 건강. 저칼로리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이거 각각 정의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얘네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니까 칼로리가 뭔지를 정의를 해봅시다. 칼로리가 뭐예요? 칼로리는 한국말로 하면 열량이잖아요. 열의 양. 그래서 실제로 그 음식이 얼마나 많은 열을 가지고 있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측정하냐? 태웁니다. 이 통에다가 통 안에 통을 하나 더 넣어. 여기다 물을 넣어요. 이렇게. 그다음 밑에서 여기다 이렇게 온도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음식을 넣어. 이 안에서 태워. 그럼 태우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네. 열이 발생하면 여기 물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온도계가 이렇게 뭐 한 칸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칼로리는 1g당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하여튼 그 칼로리 자체를 음식을 태워서 얼마나 열이 높아졌는가를 두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잘 타고 태워서 열이 많이 나면 고칼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칼로리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서는 아주 정확한 단위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사실 중요한 게 이거 먹으면 살 쪄 안 쪄 이거잖아요. 그거를 평가할 때 중요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핵폭탄도 칼로리가 있어요. 살찔 것 같아요. 한 입 먹으면 그냥 바로 고도비면 되는 거지. 우라늄이 제일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우스갯소리로. 얘도 칼로리가 있고 얘도 칼로리가 있고 얘도 칼로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살이 찌느냐? 모르는 거야. 우리 의자 먹으면 돼지 돼? 모르겠어요. 아플 것 같아. 어차피 먹어봤자 흡수도 못할 거 아니야. 영양소로 쌓여서 체지방으로 저장될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칼로리만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고, 근데 이건 물론 비약이에요. 의자, 칠판 이런 거 어차피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고칼로리 음식이 살이 찐다잖아요. 고칼로리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잘 타는 음식이다. 탄단지가 1g당 칼로리가 정해져 있어요. 1g당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자, 네. 치킨 그런 애들 칼로리가 왜 높냐? 얘가 많아요. 근데 물론 걔는 얘도 많아. 그리고 얘도 많을걸요? 치킨 같은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칼로리를 아예 안 보는 거는 좀 그렇고, 약간 참고 정도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고를 하냐면 이 음식의 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로리가 높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거는 아니지만, 칼로리가 높으면 그 음식이 많으니까 살이 찔 확률이 높겠죠. 많이 먹으니까. 이제 저칼로리 식단이 어떤 식단인지 봐야 돼요. 저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적게 먹는 다이어트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칼로리니까. 보통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냐면, 뭐 헬스장 같은 데서 하는 식단 짜줄 때 하는 방식이 인바디를 해요. 인바디를 하면
내 근육량과 체지방량, 나이, 성별 이런 걸로 기초대사, 활동대사, 총대사량을 인바디로 뽑아 나오죠. 그럼 그게 1600칼로리가 나왔다고 쳐요. 기초대사량 플러스 뭐 활동대사량 해가지고 한 400, 500 정도 잡아. 그럼 이제 2000칼로리가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와 내가 지금처럼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를 다 합해서 하루에 2000을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0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거고 2000보다 많이 먹으면 쪄요. 살이 찌겠죠. 이 원리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2000칼로리가 총 대사량이다 그러면 한 1600에서 1800칼로리 정도를 줍니다. 식단으로. 탄단지를 뭐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2에서 400칼로리씩 적자가 나겠죠. 네. 네. 근데 지방, 체지방이 1kg가 빠지려면 칼로리가 얼마가 적자가 돼야 될까요? 7,000. 단순하게 생각하면 9,000이죠. 왜냐면은 지방 1g당 9칼로리라고 했으니까. 그 7,000이라는 말이 왜냐하냐면 산소로 나가고 하는 거 다 따져서 약간 7,700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야. 7,700 나누기 하루에 400씩 빠진다고 하면 한 19일 정도가 지나면은 1kg가 빠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천천히 빼겠다는 사람의 마인드인 거고 보통은 내가 2000칼로리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1200에서 1500 뭐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죠. 그럼 이 일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기계처럼 보는 관점인 거예요. 약간 통장처럼 보는 개념인 거죠. 근데 효과가 있으려면 이 2000칼로리라고 잡은 내 몸의 대사량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고 내가 먹기로 한 이 뭐 1200에서 1500칼로리 정도의 음식 칼로리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작동 원리로 살이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내가 원래 2000 먹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1500칼로리 식단을 했어. 살이 빠졌어. 살이 빠지면 내 몸에 있는 대사량도 떨어져요. 근육과 지방이 같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내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1500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1500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겠죠? 그럼 얘를 이제 1000으로 낮춰야 돼. 그렇게 해서 또 뺐어. 그럼 어떻게 돼? 또 1000으로 낮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500씩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500칼로리 먹는 사람밖에 안 돼요. 억울해. 그래서 일견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손해가 더 큰 게임일 수 있다. 물론 이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2000이라고 치면 1500을 먹는 게 아니라 1800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기초대사는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튼 저칼로리 식단의 효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탄수 식단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이 빠질까요? 인슐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저렇게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똑같이 햄버거를 먹었어. 그러면은 그 햄버거가 체중에 누구나 같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는 예를 들어 햄버거 한 개 먹으면은 한 0.9만큼만 흡수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0.7만큼만 흡수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칼로리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먹혀요? 아니요. 안 먹혀. 안 먹히죠. 그래서 일단 숫자가 아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 그럼 또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내 칼로리를 계산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인슐린 검사하려면 또 병원 가서 피 뽑아가지고 그거 칼로리 어떻게 반영할지 이런 거 아무도 정리를 안 했어요.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중을 결정하는 거는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가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어떤 호르몬이냐? 인슐린이죠. 왜 그러느냐? 인슐린이 하는 일이 체지방을 합성하는 일이고 인슐린이 떨어지면 체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단이 말 그대로 저탄수잖아요. 탄수화물이 낮아. 그럼 뭐가 높을까요? 지방. 지방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저탄고지라고 하죠. 근데 이 저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탄단지 비율이 1대 2대 7이야. 저탄수죠? 네. 2대 3대 5야. 저탄수죠? 3대 3대 4야. 저탄수예요. 저탄수야? 네. 저탄수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고탄수. 근데 보통 한 이쯤 되면 저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명확한 기준은 탄수화물이 지방보다 낮으면은 그게 그냥 저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저탄수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중탄수라고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탄수화물을 낮추는 거. 이게 식단의 특징이고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여파로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지방을 일부러 많이 먹는 식단은 아니다.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식단의 핵심은 인슐린이라고 했잖아요. 인슐린을 낮추는 방법이 저탄수만 있을까? 저탄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식사 순서. 식사 순서. 단백질 먼저 먹기. 공복 시간. 그치? 맞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음식은 다 인슐린을 조금씩 분비하니까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인슐린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탄수 식단을 한다 그런 거는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이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간헐적 단식을 뭐 16시간 해서 하루에 2끼만 먹기도 하고 누구는 24시간 단식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기도 하고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저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으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저칼로리가 더 효과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애초에 먹는 양을 줄이니까 애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계속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저탄수 식단은 어쨌든 지방이랑 단백질은 높다 보니까 양도 일단 상대적으로 많고 좀 속도에 있어서는 천천히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낮은 총 시간으로 보면은 이쪽이 훨씬 이득이에요. 네. 0에서 24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16시간 저탄수를 한다고 쳐도 여기는 인슐린이 굉장히 낮은 상태일 거고 밥을 먹는 두 끼일 때도 탄수를 덜 먹었기 때문에 높아져도 이 정도만 높아지겠죠. 근데 저칼로리는 공복 시간이 보통 하루 3끼 먹는다고 치면은 12시간일 것 같아요. 그럼 이 동안은 좀 낮을 거고 대신에 밥을 먹는 12시간 동안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 그리고 총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살 뺄 수 있는 기회는 이쪽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안 먹는 시간도 길고 밥을 먹었을 때도 영향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고칼로리를 한다는 전제가 약간 깔려있는 것 같아. 근데 저탄수 다이어트를 할 때 고칼로리를 먹는 게 오히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던데요. 코끼리만큼 먹으면 돼요. 고기를 진짜 많이 먹어야 맞아.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사람들이 다 자신 있어 하잖아요. 네. 그쵸? 치킨 혼자 1인 1닭, 자신 있어. 피자 1인 1판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절밥으로 바꾸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왜 그러냐? 되게 자극적인 이 음식이 있을 때는 계속 식욕이 올라가지만 클린한 자연식으로 할 때는 식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많이 먹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클린하게 잘 지킬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중간에 치팅해서 폭식하고 이런 거 빼고 식단만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얘네도 제가 아까 초입에 얘기를 했던 게 칼로리를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식단을 할 때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3에서 4천씩 먹어. 쪄요, 당연히. 아무리 인슐린이 지방 계속 분해해도 내가 먹는 지방이 계속 유입이 되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어느 정도 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많이 먹는 게 쉽지 않아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탄수 승. 승! 저 지속 가능성. 이건 진짜 저탄수다. 왜요? 일단 저칼로리 먹으면 배고파요. 맞아요. 금방 배고파. 곤약 젤리 하나 먹고 5분 있으면 배고파. 근데 진짜. 저탄수는 그래도 지방을 조금 먹으니까 지방이 포만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밥 먹고 나서 그 배고픔이 오는 시간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속 가능성의 하위 항목을 4개로 만들었어요. 포만감, 우리 방금 얘기한 거죠. 네. 난이도,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비용. 이 4개가 가장 지속 가능성을 잘 나타내는 포인트더라고요. 포만감은 확실히 저탄수 쪽이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결국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길고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배고픔이 자주 느껴지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한 2주 정도만 적응을 하면은. 근데 저칼로리 식단은 보통 현미, 고구마, 닭가슴살, 뭐 아몬드, 채소 이렇게 먹잖아요. 일단 여기서 포만감을 잘 주는 애가 별로 없어. 잘 못 줘요. 그리고 얘는 맛있고 좋기는 한데 혈당이 높아져.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배가 고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 3번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하루 3번은 무조건 많이 배고파요. 뭐 얘네도 많이 먹으면은 포만감이 많이 차는데 저칼로리 식단을 할 건 많이 못 먹어 어차피. 그래서 포만감 측면에서는 얘가 무조건 이겨요. 그럼 난이도. 사실 저 포만감이랑 난이도랑 연결이 돼 있죠, 어느 정도는. 제가 키토제닉 처음에 시작하게 된 내용의 영상을 완전 초창기에 올렸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시작을 했냐면 다이어트를 다 해보다가 대회를 나가려고 85에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회를 나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7까지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75까지 뺐어. 저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걸로. 근데 빼면서 너무 힘든 거야. 하루 3번씩 미쳐버릴 것 같고. 그때 알바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알바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의점을 가. 구경을 하다. 와 진짜. 나 진짜 사람이 저예요. 미쳐버리더라고 완전. 이렇게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 남은 한 8km 정도가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옥적 진짜.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책을 찾다가 알게 된 게 키토제닉이었어. 그렇게 해서 처음 접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을 했더니 70kg가 됐어요, 이 시점에. 그리고 한 2주 정도 하니까 67kg가 됐어. 신기했어 저도. 근데 저칼로리를 하다가 저탄수를 했는데도 찌지 않고 더 빠졌어요? 네, 완전히. 물론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던 기억은 살은 되게 천천히 빠지는데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고, 저탄수를 했을 때의 기억은 살이 되게 빨리 빠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았어. 네. 그러다 보니 난이도,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혈당을 잘 안 건드리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이 난이도 중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도 있어. 환경. 사회생활을 할 때 저탄수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 저칼로리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 아, 이건 완전 저탄수요. 유지하는 게 더 쉬워요? 네. 저칼로리를 유지하려면 샐러디 가면 되잖아. 요거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샐러디가 막 가맹점이 엄청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최근에는 진짜 길거리에 하나씩 샐러드집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샐러드집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째도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요. 샐러드,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칼로리를 못 맞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고, 반대로 얘는 환경은 엄청 좋습니다. 고깃집, 고깃집, 국밥. 국밥, 샤브샤브. 샤브샤브, 족발. 족발 할 수 있는 게 꽤나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메뉴의 다양성이 굉장히 잘 유지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난이도,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도 얘네가 이득이다. 비용은? 아, 비용은 사실 전 저칼로리가 이득이다. 사실 이거는 못 이겨요. 왜냐면 닭가슴살이 요즘 100g 900원이야. 와, 진짜. 그럼 닭가슴살 100g 900원, 햇반 1000원, 뭐 야채 믹스 이런 거 벌크로 사면 한 500원이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끼에 2,400원에 끓일 수 있어. 이건 못 이겨. 어떻게 이겨? 진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저쪽이 압승. 어쨌든 근데 4라운드 중에 3개를 이겼기 때문에 여기 승입니다. 승.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 건강. 이거는 약간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탄수가 이깁니다. 저탄수가 이긴다. 무조건.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저는 근데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건강에 안 좋냐라고 하면 안 좋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건강에 안 좋은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이슈인 것 같고, 극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당연히 안 좋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천천히 감량할 정도의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그렇게 나쁜 영향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더 커요. 그래서 별로지만 왜 건강에 나쁘지 않냐고 하냐? 저거 안 하면은 배민을 먹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걸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닭가슴살 먹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 내가 잘 조절하면 돼요. 너무 저칼로리까지만 안 가면 돼.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저 건강이 다 대사잖아요.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일 거고,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네. 배민 먹고 할 때보다는 당연히 적게 나오겠죠. 근데 물론 이제 하루에 3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보다 얘가 더 건강할 거고. 그리고 사실 요 정도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리 가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배민 먹고도 아직 잘 살아있잖아. 물론 장기적으로 쌓이면은 순서 없이 먼저 가는 놈이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제 둘을 라운드를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사에 완전 계속 좋죠. 약간 이런 패턴일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더 좋다는 건 팩트이고,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인간의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하나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회사에 있으니까 이 회사가 유능한 조직인가를 평가하려면 구성원 하나하나가 유능한 조직이면 유능한 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건강한 게 장땡인데, 그러면은 세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대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대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세포는 계속 손상이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 때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했잖아요. 산소를 100 쓰면은 그 중에 5%는 활성산소가 돼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합니다.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숨만 쉬고 살아도 계속 세포가 늙고 손상되고, 이걸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노화는 뭐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죠. 요즘에 이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럼 이 손상된 세포를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죽어요. 손상된 사람이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손상이 됐으면 어떡해? 차가 고장났어. 카센터에 가고 부품을 갈잖아요. 손상된 세포도 갈아줘야 돼. 이거 만약에 안 갈고 냅두잖아요? 암이 돼요.
오. 옛날에는 이제 암이 돌연변이 갑자기 나온 변이다 라고 해서 암세포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암도 대사질환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대사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얘가 계속 손상돼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될 때 암이 된다. 아무튼 근데 얘를 내가 주기적으로 새 걸로 계속 교체해. 그럼 어떻게 됐어? 건강빙. 건강빙. 손상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수리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끔씩 택시기사 분이나 다른 화물기사 분들 차 몇 킬로 탔는지 한번 쓱 보면은 3에서 50만 킬로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10만 킬로만 탔다 그래도 차 이제 고장나겠네 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탔을까?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서. 주기적으로 정비를 잘한 거야. 우리 몸도 계속 세포를 수리하면 오래 살겠죠. 그럼 이 수리를 언제 하느냐? 공복일 때. 공복이 돼서 인슐린이 내려가면 우리 세포가 얘가 건강한 애가 있어요. 옆에 손상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얘를 잡아먹어 이렇게. 없애. 그리고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뭐 단백질 이런 걸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이런 애만 계속 생기는 거야. 건강한 애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을 한다는 거는 카센터에 간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도 얘가 이기겠죠. 쓰리승, 압승. 저칼로리보다 저탄수가 좋다. 끝.